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요크입니다. 어젯밤에 시장이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빅테크 중에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두 종목이 서로 엇갈린 희비를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구글인데요. 알파벳이죠. 알파벳의 모든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후에 구글은 장외시장에서 급락을 했고요. 그것이 어젯밤에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더 급락해서 결국 하루 이틀 사이에 총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빅테크 중에서 제일 견고하고 잘 나가던 구글이 단 하루 만에 10%가 떨어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월가에서 분석하기로는 표면상으로는 빅테크들끼리 경쟁하면서 미래 시장을 결정할 때 그 중에 가장 알짜배기 시장이 바로 클라우드 분야인데 주로 이제 개인도 있지만 기업들을 상대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 만들면서 벌어먹는 장사죠. 거기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세 회사가 크게 경쟁을 하는데 시장 점유율을 놓고 나오는 그 매출 컨퍼런스 같은 거를 지금 봤더니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이 시장을 더 확장해 나가고 잘 나갈 것 같은데 구글이 경쟁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더라. 그래서 명암이 갈렸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뻥 뜨고 발표 당일에 구글은 바로 그 반대급부로 주가가 크게 폭락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클라우드 분야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클라우드 분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열광하고 있는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AI의 역량이 가장 뭐가 미래에 좋다 어쩐다 그런 거 말고 당장 미래에 확실한 현금으로 가장 많은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실제적인 현금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환호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단순히 이런 월가 전문가들이 분석해 주는 거 외에 진짜 시장의 심리 상태를 한번 짚어봅시다. 오늘 소제목 한번 이렇게 또 말도 안 되게 뽑아봤습니다. 삼국무쌍 점점 따르는 장수들이 줄어든다. 뭔 얘기인가요? 이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 몇 번 시장 모습을 상반기 때부터 몇 번 여기에 비유를 했었죠. 이게 뭐냐면 예전에 뭐 삼국지나 그런 옛날 그 고전을 보면 상대방이 장비나 뭐 그런 장수가 막 앞에 치고 나오면 무서워서 도망가죠. 말 타고 패퇴하면은 그건 이제 공을 올리고 싶은 욕심에 나를 따르라 하고는 막 앞에서 쫓아가죠. 근데 뒤에서 장수들이 장군은 너무 깊숙이 쫓아가면 그들이 매복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그만 추적을 그만 둡시다 하는데도 무슨 소리냐. 지금이 혁혁한 전과를 날릴 절호의 기회인데 잔말 말고 빨리 따라와라고 너무 급하게 쫓아가죠. 그래서 이제 공격 진영이 쫙 송곳처럼 이렇게 날카로워지면서 쫓아갑니다. 맨 앞에 이제 장비가 있고. 그런데 점점 적들이 이제 함정을 쳐놓고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매복한 적이 나오면서 점점 따라오던 장수들도 하나둘 없어지고 예전에 뭐 항우, 유방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크게 이제 덤터기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미 상반기부터 S&P 500 지수의 상승세는 오직 AI와 그와 관련된 빅테크들, 그들만의 잔치임을 제 뇌피셜이 아니라 여러 번 통계 자료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의 상승세와 뜨고 가라앉는 부침 등등이 점점 고전에 나오는 삼국지나 수호지의 장수들이 쫓기는 적을 덫인지도 모르고 급하게 쫓을 때
뒤에서 따라오는 부하와 장수들이 적들의 매복에 하나씩 당하면서 줄어드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비유한 적이 있었죠. 결국 즉 S&P가 다 오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시총 30%를 차지하는 매그니피션트 7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전체 평균이 그렇게 나온 거지, 걔네들 빼면은 그렇게 올랐다 하는데도 상반기 S&P는 매그니피션트 7 빼면, 빅테크들 빼면 실제적으로는 전체 평균은 떨어졌습니다. 예. 그것이 AI 열풍이 언제까지 가냐? AI 열풍이 점점점 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떠나면은 그 종목부터 이렇게 거품이 빠지면서 장비 뒤에서 쫓아온 애들 중에서 걔는 못 쫓아오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서 하나 둘 떨어져 나가면 사람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 장비가 뒤를 돌아다 보면 100명이 쫓아왔었는데 90명이 되고 80명이 되다 점점 없는 거죠. 한 10명밖에 안 남은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당황하죠. 이 장비가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죠. AI에서 지금 그래도 제일 믿을만하다고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I 열풍이 언제까지 이런 거시경제 악재들을 계속 눈 가리게 만들다가 정말로 연착륙이 되고 노랜딩이 되어서 다시 경기가 진짜 살아난다면 그때는 이 거짓 흐름이 진짜가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는 기축통화 패권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세력의 관점에서 이 거시경제를 보고 있는데, 결국엔 전쟁이든 하반기에 아니면 채권시장을 흔드는 큰 신용위기든 어떻게든 경착륙과 위기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그 어떤 누군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시경제 악재가 경제를 휘청이게 만들어서 장비만 믿고 따라가고 AI와 빅테크만 믿고 따라가는 애들도 하나둘 뒤에서 안 따라오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때가 언젠가는 오지 않겠냐, 그동안 쭉 말씀을 해왔었죠. 결국은 8월부터 국채금리가 4.0% 이상으로 새로운 레벨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들도 순서대로 이 돌격 선봉대에서 하나 둘 못 따라오고 뒤처지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뒤처지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됐냐면, 첫 번째, 빅테크들 중에서도 AI의 관련성이 그중 적다. 이 사람 얘기하네요. 두 번째는 미중 갈등에서 중국 영향이 크다. 이 사람 얘기하고 또 이 사람 얘기하네요. 그러죠? 예. 그리고 역시 지금의 주가는 우리 생각보다 높았다는 게 시장 상황에서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 양반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등등의 책임론과 죄목으로 이들의 주가가 먼저 8월부터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애플 살펴볼까요? 팀쿡 씨의 마음을 들어보죠.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사과는 명품이라서 AI 그딴 거 과대 광고 안 해도 잘 팔릴 텐데,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리 미국 중국 갈등이 심해도 이 아시아 촌놈들 우리 애플 명품에 환장할 텐데 끝까지 중국 애들이 사줄 거라고 자만했죠. 하지만 중국에서 이번에 1위 자리를, 스마트폰 1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밀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갤럭시 같이 좋은 게 있는데도 애플 명품이다 해서 전부 다 그냥 애플 그 옛날 그 학생들 노스페이스 패딩 좋아하듯이 아직도 이렇게 대단하죠. 아시아 사람들이 명품 좋아하는 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번 이 양반이 현실 부정합니다. 팀쿡이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폭스콘이 중국 먹여 살리는 게 얼만데 시진핑이 감히 날 찬밥 취급한다고? 예. 애플의 모든 제품을 만드는, 제일 많이 만드는 공장이, 회사가 대만의 폭스콘이죠. 그 대만의 폭스콘이 중국 안에 가장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되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월급 받으면서 애플 제품을 만드는 중국 사람이 거의 뭐 몇십만 명이죠. 예, 거의 뭐 하나의 큰 도시 정도인데 거기서 나오는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한데,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이 애플을 찬밥 취급하면 중국 그러지 않아도 실업률 때문에 골치 아픈데 중국 안에서 자기들 공장이 잘 못되게 할 리가 없다는 자만감이 있었죠. 하지만 한 나라의 경제에 존망을 걸고, 발음 잘해야 됩니다. 존망을 걸고, 존재하냐 망하냐를 걸고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화폐전쟁 전면전인데 서로한테 어떤 경제적으로 조금 당장 부작용이 온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더 큰 이득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분도 사실 이번 기축통화 화폐전쟁의 진면목을 간과한 겁니다. 살짝 너무 과소평가했던 거죠. 그래서 애플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아시죠 지금. 예. 테슬라는 어떨까요? 이 양반 자동차 값을 횟감처럼 오늘은 얼마를 받을까 자동차 값을 하고 시세를 이렇게 낮추면서 뒤에 따라오는 돈 없는 애들, 불쌍한 애들, 리비안, 루시드 다 말려주겠죠? 니콜라 뭐 그런 애들. 그리고 자기는 김밥 천국처럼 가격을 싸게 낮추는데 낮추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겠지? 실제 우리나라에 지금 뭐 그 LFT 배터리 들어간 저기 중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차이나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훨씬 싸게 그 가격은 훨씬 싸죠. 예전 것보다. 중국에서 이제 더 싼 배터리.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가격이 제일 크니까요. 탑재해서 들어온 건데 가격이 싸니까 또 우리나라 보조금 지원 대상이 돼가지고 보조금까지 받으니까 거의 뭐 이왕이면 외제 명품 테슬라를 사고 싶은데 가격도 이제 우리나라 국산 전기차들하고 비교할 때 뭐 특별히 더 비싸고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나라 엄청 많이 사줬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가격을 김밥 천국 하면서 가격을 낮췄으면 그만큼 많이 팔려서 전체 매출은 줄어들지 말아야 됐는데 가격을 낮춘 만큼 그렇게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총 마진이 이익이 줄었습니다.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금리가 높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예상만큼 사람들이 전기차 안 사줍니다. 예전에는 전기차 시장이 2030년도까지 이만큼 커질 거야 난리들 쳤죠. 제가 그때도 두고 보자고 했죠. 고금리에 경제가 팍팍해지는데 전기차 누가 이렇게 계속 사주냐 1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1년 지나고 지금 보니까 전기차 시장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죠. 자동차 훨씬 깔끔하게 잘 만드는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도 다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단차는 요새 좋아졌나요? 잘 모르겠네.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는 굉장히 둔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전체 전기차 시장에 가장 많은 비중을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데 테슬라 점유율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테슬라 제국이 생각보다 초라해질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게 시장에서 지적하기 제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서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예. 테슬라 들고 있는 분들 저 미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슈퍼 배터리, 슈퍼컴퓨터, 자율주행, 사이버 트럭, 도지코인. 이게 그동안의 모든 위기 때마다 테슬라를 굉장히 신봉하는 테슬람들한테 우리만 외계 기술이 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주가를 떠받쳐 왔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콩깍지도 다 해가는 것 같구나. 아 몰라 나도 이제 피곤하다 라고 일론의 심정입니다 요새. 제가 한 1년 반 전인가 어디 커뮤니티에 잠깐 그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테슬라 처음 막 나와가지고 테슬라 배터리가 뭐 400km 뭐 380km 간다 뭐 근데 뭐 이 기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거 중에 1년 뒤에는 다른 회사들도 그만큼 금방 따라올 기술인데 뭘 그렇게 아주 일론 머스크를 아인슈타인처럼들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았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그런 거 천재라서 다 개발하는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배터리에 대한 그거는 이제 콩깍지는 많이 이제 1년 만에 벗겨졌죠. 요새 뭐 이제 좀 있으면 뭐 도요다에서 뭐 전고체 뭐 중국 뭐 이런데 테슬라보다 멀리 나가는 차들 많습니다. 배터리로. 배터리 기술 사실은 중국이 더 짱짱하죠. 자기들만의 슈퍼컴퓨터 뭐 대단한 것처럼 뭐 너무 과대포장되고 있죠. 뭐 그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로봇도 사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서 이 꿈에서 깨기 싫은 거죠. 자율주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안 나옵니다. 지금 벌써 한 10년 돼가지 않나요? 처음 얘기했을 때부터. 근데 지금 테슬라보다 먼저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의 GM이나 GM 그 자율주행차 지금 하다가 문제가 많아서 다시 금지당했죠. 실생활에 적용되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술인데 그나마 지들께 제일 좋다고 얘기했던 테슬라는
실제 베타 테스트로 해가지고 굴려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른 회사들처럼 밖에서 제대로 공식적으로 굴려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운전자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아서 남들 안 볼 때 밤에 몰래 나가서 불법으로 한 번씩 신기하다 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래도 그 콩깍지도 이제 슬슬 다 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얼마 전에 사이버 트럭 얘기할 때 솔직히 그게 돈이 돼서 현금 흐름으로 오는 데는 시간 많이 걸린다.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실직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좀 자신감이 잃었고 좋게 말하면 이제 과대광고 안 하고 좀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리고 이번 주는 전쟁이 확전되냐 마냐 거시경제가 이 전쟁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거시경제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 문제하고 아니면은 그 반대로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빅테크의 어닝은 보고 그런 거 다 상관없어 거시경제가 어쩌라고 시장은 어차피 오르게 돼 있어 하는 거냐 어떤 심리가 이기냐 그 심리의 기싸움이 될 거라고 제가 일주일 전에 얘기했었죠. 그걸로 지금 관전 중이죠. 예, 여기 이런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시장은 이미 AI가 생각한 만큼의 현금 이익을 가져다 주려면 아직은 들어가는 돈만 잡아먹는 하마이고 아직은 멀었다는 것을 사실은요. 일찌감치 알아차릴 사람은 알아차렸습니다. 다만 다들 지금부터 안 사두면 나만 벼락거지가 될 것 같다. 이 AI를 놓치고 나중에 10년 뒤에 소주 빨면서 후회하겠지? 라는 그런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만 벼락거지 되면 어때? 안달이 나는 거죠. 잠이 안 오는 거죠. 무리한 투자를 그래서 유도했을 뿐입니다. 계속 이런 의문들은 있었죠.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죠? 정말 연준이 금방 금리를 인하할까? 정말 연착륙이라는 건 곧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말과 같은 뜻인가? 정말로 미국, 중국 갈등이 곧 화해 모드를 타고 모든 공급망과 인플레도 조만간 좋게 풀릴까? 자기들도 은근히 의심했겠죠. 하지만 몰라. 그런 거보다는 지금 바닥 안 잡았다가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건 정말 죽을 만큼 싫어. 그런 심리죠. 결국엔 시장은 심리입니다. 집값이 쭉 떨어지다가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부동산 부채 터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공약을 뒤집고 말도 안 되게 다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결국은 또 다른 2차 영끌족을 양산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한 달 전 9월까지도요. 그랬죠? 예. 그러나 이 모든 거시경제적 상황과 주택의 수급에 대한 이웃나라 일본의 상태, 고령화와 우리나라였던 수출 주도로 경제가 좋아야 되는 반도체나 여러 분야의 어떤 거시경제적인 흐름, 안 좋은 흐름, 중국과의 디커플링 같은 걸 봤을 때 참을성을 가지고 지금 잠깐 집값이 반짝하는 것 같아도 전체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너무나 이 흐름이 그대로 쭉 이어가기는 너무 어려운 상태라는 걸 깨닫고 참았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탐욕. 지금 내가 바닥 안 잡았는데 내 동창들은 다 잘 돼서 10년 뒤 동창회에서 다 벤츠, BMW 끌고 오는데 나만 트럭에 야채 싣고 7시, 8시까지 장사하다가 그 동창회에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지? 여전한 20대의 영끌. 난 또 못 기다려. 다들 사고 있단 말이야. 돈 버는 때는 남들이 다 잡으려는 기회를 내가 못 잡아서 못 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한테 맞는 돈 버는 시기는 자기한테만 따로 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준비가 됐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세상에 돈 못 벌 시즌이다 해도 자기한테 그게 들어올 때가 되면 자기는 돈 벌게 돼 있고요. 모두가 다 돈 버는 때이지만 자기 운때가 아니면 자기는 그때 돈 못 버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기도 해야 되지만 돈이 자기의 주관과 판단을 흐려가지고 이리저리 자기 상투를 잡고 흔들리게 만들면 그 돈은 당신을 희롱만 하고 떠나죠. 헛소리 한번 했고요. 자, 그러나 이제 시장은 하반기 들어서 국채 금리가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뭐 이런 거 다 있고 아유 될 거야 하고 다들 투자에 끌려들었지만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국채 금리가
자신들이 예측했던 범위 위로도 4.0을 넘는다고? 그럴 수 있지. 근데 4.25는 아니지. 근데 4.5를 넘는다고? 야, 지금 5.0 가고 있습니다. 불과 이게 석 달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국채금리가 자신들의 예측 범위로 고공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드디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지를 푸는 이 수험생의 고뇌를 들어보십시오. 뭐야 이거? 반도체 지원법, 인프라 감축법,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쌍으로 패키지 지원. 그러면은 아직도 쏟아져 나올 국채가 이만큼. 거기에 중국도 요즘 경제 방어한다고 달러 구하느라고 미국 국채 막 팔아 제껴. 일본도 조만간 지금 150엔인데 달러당 엔화 강세로 어쩔 수 없이 돌아서려면 결국 ICC 조정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고,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미국 국채 팔아 제껴. 머리 탁 치고 드디어 이해된 거죠? 그렇구나. 결국 이번 시험 망했네. 진작 좀 공부할 걸. 늦었죠. 큰 흐름으로 길게 봅시다. 미리미리 이런 거 예상하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 중국 갈등도 더 심해질 거라는 것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웃으며 악수하지만 맨날 언론들, 증권사에서 여러분 소주머니에서 수수료 빼가고 싶은 양반들, 자칭 전문가라고 하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일하는 투자회사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다 조금만 비행기가 우리나라 위로만 지나가도 뭐 다음 달에 둘이 악수 한번 한다, 뭐 고위 관리자끼리만 해도 지금까지 한 대여섯 번 나왔죠. 금년에만. 미중 드디어 화해 모드, 해빙 모드. 어떤 섹터가 좋은가. 해빙 같은 소리 하네. 이거에 1년을 속았다니. 차라리 그동안 미중 해빙이 아니라 극지방 빙하 해빙이나 좀 더 신경 쓸걸.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걸 왜 못 봤을까요? 이 거대한 흐름을.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언제 그만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성격을 알고 통화의 생명주기를 알고 기축통화 패권 전쟁을 알아야 큰 진짜 언론이 말하는 게 아니라 숨은 이면을 보고 얘들은 죽어도 화해 안 하고 갈수록 더 한쪽이 죽을 때까지 끝장을 보겠구나. 미리부터 몇 년부터 딱 예상하고 모든 흐름이 그렇게 갈 경우를 대비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또 미국 경제는 정말로 불같이 뜨겁습니다. 결국은 연준이 도저히 금방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지도 않죠. 그런데 마침 터진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지금 보니까 뭐 보통 이런 경우에 한 열흘 보름 가면 끝났거든요. 21년도나 뭐 23년도 금년도 초반에도 그랬고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관심 없는 분들은 몰랐겠지만. 그런데 이 전쟁이 지금 휴전되기는커녕 일이 점점 아닌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은 AI 하나만 믿고 뭐가 어쩌고 하는데 결국은 다 좋아지고 미국 경제 연착륙이고 여기서 지금 바닥 잡지 않으면은 너 10년 뒤에 동창회도 못 나간다니까 하고 다들 믿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반기 들어와서 이 수험생처럼 모든 상황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상황들이 너무 비관적이다. 혹은 너무 매력적이다. 뭐가 매력적이죠? 뭐들어 주식시장에서 골치 아파. 저기 단기채 시장이나 MMF 시장에 넣으면은 4% 5% 따박따박. 여러분들 뭐들어 뭐 어떤 섹터에 지금 들어가야 되나 왜 고민해요. 은행에서 지금 적금 뭐 5% 저기 제2금융권 뭐 10% 주는데도 어떻게 보면 잡는다면서요. 차라리 그런 데 좀 넣어놓지. 더구나 실제 AI가 지금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 대비 적절한 수익을 가져다 주려면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거. 여기 지금 조금씩만 관심 가지고 자기가 공부해 보시면 다 알 수 있죠. 그러니 특히 기관들은 그걸 더 철저히 자세히 파악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뭡니까? 언제든지 거시적인 악재의 불안감이 AI는 언제 돈이 될지 모르는데 이게 그때까지 계속 이 주가를 유지하려나? 아니면 이 거시적인 상황의 불안감들이 한번 팍 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AI에서 돈 일단 빼고 좀 관망해야 되나?
그런 개미들이 언제 나오냐. 즉 언제 거시적 불안감이 AI에 대한 환상을 깨부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시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진검승부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하록 선장은 지금인가? 아쉽지만 충분히 즐겼다. 일단 치고 빠진다. 기관들은 이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 시장의 어떤 그 사람들의 심리의 어떤 변곡점이 오고 그런 것들 기관들은 기가 막히게 터치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포모에 나만 벼락까지 될까봐 잠 못 자는구나 하면 열심히 선동해서 끌어모으고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그것도 잘 안 먹혀들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하나 일이 틀어지면 얘네들도 많이 실망하고 그러겠구나 하면은 그때 이제 팔아치워야죠. 기관들이 먼저. 대신 개미들한테는 계속 아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다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파는 거죠. 일명 전문 용어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설거지죠. 지금 살짝 그런 움직임 나오고 있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일단 치고 빠질 때예요. 지금은 기관들로서는.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겠죠. 밑에 팀원들한테 야 아직 재미 볼 만한 데가 남아있냐? 그러면은 아 저기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금과 비트코인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금보다는 뭐 지금 금은 뭐 이자도 안 불고 뭐 채권은 이자라도 불지만 비트코인이 요새 뭐 현물 ETF가 조만간 어떻게든 저기 뭐 몇 달 안에 승인될 게 거의 90%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우리가 잘 언론을 좀 썰을 풀어갖고 그 호재를 잘 자극하면은 호구들이 또 몰려들 것 같기도 한데요. 하는 거죠. 그러면 좋아 그거는 처리가 맡아서 진행시켜. 예.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지금 오르는 건 사실 세력들이 은근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여기 재미 볼 만큼 재미 봤다가 빼가지고 다른 데 묻어놓는 흐름에 현금 흐름의 이동이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AI가 가장 확실히 현금을 끌어줄 수 있는 게 바로 클라우드 분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소가 치고 나가고 대신 구글이 위축되는 모습 때문에 실제 그저께 마소는 어닝 비트하면서 급하게 올라가고 구글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이렇게만 해석하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점은 시장 전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다른 지수들, 다른 섹터들, 다른 빅테크들과 상관없이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만 오르고 구글만 떨어졌다면 클라우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기고 구글이 졌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라가고 구글은 떨어지고 했겠죠. 근데 얘네들 둘하고 상관없는 다른 지수들, 다른 섹터들, 다른 빅테크들 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죠? 예. 이것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큰 손들이 이제 시장이 AI에 대한 과도한 거품 기대에서 사람들이 깨어나려고 하면 그것은 곧바로 거시경제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자각을 가져오게 될 거고 이제 눈 돌려서 창밖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볼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곧 어느 종목 어느 섹터도 무사하기 힘들다는 위기감을 기관들이 가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어닝 비트하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어제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 보셨죠? 결국은 장외, 장 끝나고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장중에 계속 올라가던 상승폭을 많이 줄였다가 장외에도 또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렇게 어닝 비트한 거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얼마 오른 것도 아니죠. 또 메타, 페이스북 역시 오늘 새벽에 장 마감 후에 아침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비트 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았다고 하죠. 그래서 확 오르는 것 같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일어나는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이 향후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메타도 어제 장중에 그렇게 떨어졌는데 장 마감 후에 엄청나게 어닝 비트하고 좋았는데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냥 다 손 털고 나오는 거죠 지금. 하나하나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좋았다, 코카콜라가 잘 팔렸다,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가 늘었다, 그 종목은 오르고 얘네들은 좀 장사 못하다, 그 종목은 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서 그 일이 나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종목에 대해서. 심지어 메타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에 야 우리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굉장히 좋아했는데도 이번에는 메타까지 장 마감 후에 더 털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심리 상태를 잘 봐야겠죠. 지금 쭉 길게 얘기했지만 관심 있으시면 블로그에 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결국은 상반기부터 쭉 이어오던 시장의 흐름,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와 거품 콩깍지가 쭉 변한 지금 거시기경제상 현실 자각을 하면서 전체 시장에 대한 의심이 크게 들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심리의 변곡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관들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선제적으로 발 빼는 움직임이 벌써 며칠 전부터 슬슬 비트코인에서도 보이고 했지만 이제 어제부터는 아주 본격화가 됐네요. 물론 이 지금 제가 짚어가는 이 흐름은 시장 전체에서 이 흐름을 짚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시장 표면적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패닉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심리 변화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일시적으로 흔들려서 워낙 시총이 큰 애가 떨어지니까 겁먹어서 그런다.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이것이 앞으로 진짜 산타랠리를 이어가기 위한 정말 지금 이 바닥에서 줍줍해야 되는 좋은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 보시자고요.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면 되죠. 마지막으로요. 제가 사실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사실 지난 8월부터 빅테크들마저도 슬슬 여러 군데서 흔들리는 와중에도 그 중에서도 구글과 메타 이 두 종목이 아주 많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구글이 장기적인 다이버전스 현상을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울 정도라고 제가 살짝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이거죠? 구글 차트입니다. 이거 뭐 회원 영상에서 경고했었나요? 여기 있었죠? 다른 빅테크들 회원 영상에서 여러 가지 차트 쫙 다 보면서 말씀드렸었죠? 다른 빅테크들 지금 조금 다르게 오히려 알파벳이 제일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이미 5월 말부터 지수와 그 다음에 보조지표 간에 엄청난 다이버전스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너무 두렵다.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이 이 주가에 대한 사람들의 열풍이 아무리 거짓말도 10번 하면 참말이 된다고 했죠. 결국은 거시기경제가 극적으로 좋아지면서 쫓아가면서 따라 올라가거나 그게 아니면 결국 거시기경제의 악재가 크게 변하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걸 시장이 느끼게 된다면 얘가 이제 같이 보조지표 따라 떨어지는 때가 오겠죠. 그런데 이런 불균형 괴리 상태, 비대칭적인 상태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그 충격은 커지는 거죠. 결국 어제 보시면 이만큼의 갭으로 떨어졌습니다. 구글에서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하지 수가 없었죠. 특히 구글에 뭔 엄청난 악재도 아니고 악재라고 할 수 있나요? 모든 실적과 모든 수익이 다 좋았어요. 엄청나게 좋다 하고 환호했어야 되는데 단지 AI에서 가장 돈 되는 분야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하는데 좀 밀렸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만큼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시장이 지금 AI 하나만으로 의지되면서 너무 과하게 끌려 올라갔었고 그 AI에 대한 거품이 꺼지게 되는 순간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전체 거시경제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하나 둘 인정하면서 눈치 빠른 애들부터 차익 실현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 기관들이.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